그래서 우리가 전자배치하고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고2 때 화원에서 배워. 근데 너희 때는 고2 때 이 부분이 싹 빠진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서 바로 이제 고2 화학에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고2 화학에서는 전자배치와 주기율표가 빠져.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좀 다뤄줘야 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원소의 정의가 뭘까? 원소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 근데 원소의 정의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정의는 뭐지? 바로 기본 성분. 그러면 기본 성분이라는 것은 바로 원자의 종류라는 거지. 원자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성분을 할 때 원자의 종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원자의 종류를 표현할 때는 원소 기호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산소의 두 개 원소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소의 두 번째 정의는 바로 호돈소 물질을 얘기한다는 거야. 호돈소 물질. 그래서 이 호돈소 물질, 원소는 뭐냐? 자, 공기 중에 있는 원소는 그러면은 질소, 산소, 헬륨, 아르곤 이런 것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을 원소라고 이때는 자, 바로 화학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라면 얘는 N이 아니라 N2로 표현해야 돼. 산소라고 하면은 O가 아니라 O2라고 표현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는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소라는 거, 요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소의 주기성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원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이든 결국은 그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건데, 원자는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이제 쪼개져. 쪼개진다. 어디에서 쪼개진다? 원자 핵반응에서. 핵반응에서 쪼개지거나 생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쪼개지는 건 핵분열, 생성되는 건 핵융합. 하지만 화학 반응에서는 어떻게 될까? 쪼개지거나 생성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에서 이제 화학 파트를 얘기할 때는 화학 반응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일단 우리가 원자부터 먼저 확인하면은,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가 언제 만들어져? 빅뱅 바로 직후에 기본 입자 원자랑 코크. 그다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코크 3개가 모였지. 그래서 자, 중성자가 다운 코크, 업 코크, 중 따따. 그치? 양성자는 그럼 업, 다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운 코크가, 업 코크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중성자는 코크 3개 합쳤더니 전하량이 0이 되고, 양성자는 코크 3개 합쳤더니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양성자는 우리가 프로톤 P 플러스, 중성자는 뉴트론 N0,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지. 전자는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전하량의 비를 봤을 때 그 전하량의 크기가 양성자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개의 전하량이 크기가 서로 똑같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원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얘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 되는 거다. 자, 중성이란 얘기는 플러스 전하량의 양성자 수와 마이너스 전하량의 전자 수.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양성자수의 특징이 뭐다? 원소마다 양성자수는? 그렇지. 그래서 양성자수를 가지고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원자번호라고 하자. 원자번호.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원자번호.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질량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 하지만은 아주 미묘하게 중성자가 조금 더 크지. 그래서 우리가 핵분열에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놓을 거란 말이야. 이때 이제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얘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해. 그래서 이때 나오는 전자들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베타선. 우리가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잖아. 바로 요렇게 되는 거고. 알지? 그러면 알파선은 뭘까? 반대가 아니요. 알파선은 헬륨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38만 년 이전에는 우주는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헬륨 원자핵이니까 헬륨 원자핵이 알파선이거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핵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중성자가 커. 그리고 우주 초기에서 어떻게 돼? 중성자가 양성자로 쪼개지는 과정은 자발적인 과정이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서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 1대1에서 어떻게 돼? 7대1의 비율로 개수비가 바뀐다라는 거. 그치?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고 전자 한 개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한 개의 평균적으로 1840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 크기를 갖는다. 정확히 말하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cg이야. 와 작아도 너무 작아. 오씨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의 질량 어떻게 할 거야?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을 더한다고 해서 원자 질량이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의 질량은 누구의 질량과 같다?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자, 그러니까 이 원자의 질량 크기는 결국 원자 핵의 질량의 크기니까 원자 핵의 질량은 그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몇 개냐,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질량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 질량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질량수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되는 거야. 요 개념은 끝까지 고3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뒤에도 또 나오는 내용이고, 자, 2학년 때 물리를 선택해서, 화학을 선택하든 물리 선택하든 이거 다 나오는 내용이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걸 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말고 지금 우리 전자란 말이야, 전자. 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마다 양성자 수가 고유하잖아. 그래서 원소를 구별하는 거는 바로 양성자 수예요. 알지? 원소를 구별하는 것은 양성자 수로 구별하지만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는 측정값을 얘기할 거야. 측정값. 그래서 물리량. 우리 그 앞에서 했던 그 기본량, 유도량 이런 측정하는 값들을 통틀어서 물리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바로 물리량을 얘기한다. 그 화학적 성질은 바로 뭐다? 반응성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원소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누가 결정할까? 원소를 구별하는 거는 양성자수고 그 원소의 반응성,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전자란 말이에요. 전자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소들마다 당연히 전자수가 다르지. 그러면 그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될 거냐. 자, 전자 배치에 대해서 갈 건데, 자, 우리가 전자 배치했을 때는, 이게 통합에서는 보호 후에 전자 배치를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화원에서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 현대 전자 배치로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전자 배치가 고위 화학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보호의 통합에서 배우는 보호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서 이제 응용하면서 좀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그 오비탈은 어디서 나올까? 대학 가서 배워. 어씨 뭐야?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수도 빠졌고 싹 다 빠져버렸어. 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 그치? 자 원자가 플러스 띠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자 배치가 보호부터 이제 전자 배치가 들어가는데, 이 전자 배치를 하려면은 원자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그 원자의 모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건 우리가 중2 때 잠깐 배웠던 건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원자 모형.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돌턴의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 그 돌턴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될까? 원자설. 그렇지, 원자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채소 알갱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알갱이잖아, 채소 알갱이. 그래서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 그 알갱이니까 그냥 동그란 알갱이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딱딱한 구의 형태를 이룬다. 그 여기에서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없었다는 얘기지. 자, 하지만 원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의를 처음 내린 사람이 돌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턴의 모형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다음 두 번째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나와. 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은 전자를 발견하게 돼. 그럼 이제 음극선 실험이 뭐냐? 요런 방정관에다가 자, 아주 희박한 기체를 넣어줘. 그러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준 다음에 1000V 이상의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빛이 나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오는 빛을 뭐라 하냐면은 음극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음극선이 바로 이런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 이런 거지.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방정관이 있는데 음극선이 요렇게 가. 근데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져 전기장을. 그랬더니 음극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휜다는 얘기야. 왜 휠까?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음극선 발생 장치에다가 요렇게 바람개비를 설치했어. 그래서 음극선이 지나가. 그럼 음극선과 바람개비가 부딪히겠지. 그래서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라는 거지. 자, 왜 회전할까? 이제 충돌하면서 운동을 시켰지. 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음극선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의 질량을 갖는 입자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원자는 있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전자가 박혀 있어. 근데 플러스가 뭔지 몰라. 근데 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그래서 원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자, 그 안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말랑말랑한 원자야. 이 푸딩 모형이라고 했을 때 이 원자는 말랑말랑해. 딱딱한 게 아니란 말이야. 말랑말랑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자, 알파 입자는 알파선이야. 헬륨 원자 핵의 양이온이야. 그럼 얘는 전자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그치? 한 1840배 정도 크잖아.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얘를 알파선을 쪼일 거야. 그 말랑말랑한 이 푸딩은 통과겠지.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지만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어떻게 돼? 밀면서 통과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프림 모형이 맞다면, 얘가 맞다면 알파 입자는 다 통과할 거란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에 얇은 금박지를 놓고 알파 입자를 조여줬어. 통과해. 근데 100%가 아니라 대부분이. 자, 대부분이 통과를 해. 그런데, 뭐야.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가 튕겨져서 산란이 됐대. 자, 그러면 이건 뭘까? 튕겨졌다는 얘기는 딱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야? 비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통과했다는 얘기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거 원자 대부분은 비어있어. 그런데 튕겨져 나왔네. 딱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중심에는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알파 입자가 양이온이잖아. 만약 이 딱딱한 부분이 전자들로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지. 길을 가는데 우연히 부딪혔어. 딱 봤더니 오씨. 그 누구지? 김채연이야. 김채원이야. 어떻게 할 거야? 붙잡아야지. 안 그래? 네. 근데 딱 가다가 부딪혔는데 너랑 나랑이야. 으쌰 하고 뒤로 물러날 거 아니야. 붙었잖아. 튕겨져 나갔잖아. 얘랑 같은 전하 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딱딱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 이 딱딱한 부분을 뭐라고 하자? 원자 핵이라고 하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을 발견해. 그래서 푸딩, 자, 그 스승인 톰슨의 푸딩 모형을 수정을 하지. 중심에 플러스의 원자 핵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자, 이런 식으로, 즉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이 지구가 공전하는, 그래서 얘를 자, 행성 모형이라고 그래. 행성 모형. 또는 이제 처음에 태양계 모형이라고 했는데 행성 모형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러더퍼드는 양성자를 발견한다. 그래서 원자에게 플러스 띄는 거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띄는 거야. 그리고 러더퍼드하고 체드윅이 연구하다가 체드윅이 이제 거기에 중성자도 발견해.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질량은 전자가 작다는 건 톰슨의 제자인 밀리컬리라는 과학자가 전자의 질량을 측정했어. 그랬더니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g이라는 게 나와. 자, 에스카게도 우리는 요 내용을 2학년 때 물리에서 배웁니다. 물리에 나온다, 물리에. 물리에 나와. 네. 화학에서 빠졌어. 화학에서 빠졌어. 화학에 빠졌어. 근데 안타까운 소식 하나. 화학에서 화투에 있는 화학 평형이 화원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약간 화투 개념을 좀 해야 돼. 근데 거기도 재밌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발표했어. 그래서 러더퍼드는 그래 톰슨이 노벨상 타고 러더퍼드 노벨상 타. 그 탔는데 문제는 이게 이 모형에 단점이 있다는 거야. 어떤 단점일까? 자, 원자핵의 질량은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움직이죠? 그럼 전자가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 속도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전자는 질량이 큰 원자 핵을 향해 어떻게 돼야 돼? 돌진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돌진해야 안 해요? 근데 실제로는 돌진하지 않지. 왜냐면 돌진하면 뭐냐? 원자가 잠실 야구장 크기라면 원자 핵은 500원 동전이거든. 실제로는 돌진하지 않는다. 즉 원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왜? 궤도에서 그치. 이제 그거를 누가 밝혔냐라는 거야. 바로 러더퍼드의 제자. 자, 러더퍼드의 제자이기도 하고 톰슨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톰슨한테 가서
톰슨한테 배우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톰슨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러더포드한테 보내. 그래서 러더포드가 걷어가지고 러더포드 제자인데 바로 보어란 말이지. 자, 우리는 이 보어라는 과학자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보어는 스승인 러더포드의 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 자, 전자가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자는 일정한 궤도 안에서 운동하고 있어. 자, 이 가정을 내린단 말이야. 그런데 봐라. 그래, 궤도 안에서 움직이면 운동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자 핵으로 가지 않겠지. 근데 어차피 돌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전자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결국 멈추겠네? 그건 아니잖아. 전자가 멈추면은 그 원자는 어떤 그 반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거든.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움직이면서 떨어져 나가야 양이온이 되고, 그치? 밖에 있는 전자가 들어와야 음이온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전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결합을 할 거고, 그치? 이렇게 할 건데, 안 움직이면 아무런 반응성을 가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변함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궤도 안에서 운동하고 그 궤도는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자. 자,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자. 그래서 껍질과 에너지 준이라는 것을 먼저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증명해야 되잖아. 그치? 자, 우리 앞에서 선 스펙트럼 했었다. 그치? 선 스펙트럼. 우리가 빛을 쭉 펼쳐버리게 되면은, 자,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이나 백열등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단 말이야. 쫙 펴지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모든 빛이 나오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의 의미는 뭐냐면은 태양빛은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리고 그 파장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을 많이 해. 같은 시간 동안에 반복 횟수가 많아지는 거야. 진동하면서 갖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로 파동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거든. 그 모든 빛이 나오면 모든 빛은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거든.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속이 아니라 수소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이 뭐냐? 자, 요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딱딱 찍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파장이 커지고요. 얘가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선 스펙트럼이면 요 파장과 요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야. 그 요 사이에 파장의 빛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바로 뭐냐?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 파장의 에너지와 요 파장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요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이 나와? 안 나와. 자, 특정 크기의 에너지를 수소가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의 의미거든.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의 의미와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얘기 있지? 자, 이거지. 만약 전자가 말이야, 원자 내 모든 공간에 위치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자, 여기가 원자 핵입니다. 자, 여기 원자 공간이에요. 쭉쭉쭉쭉쭉 올라갈수록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은 커지니 작아지니? 또는 작아지면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그럼 불안정.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커지지. 맞아요. 그치,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전자들이 모두 존재한다면, 그럼 이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가 전자들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에너지 큰 쪽으로 올라가겠지. 그 얘네들 여기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그 불안정하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돼? 흡수한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방출한 무슨 스펙트럼? 연속. 그래서 원자 내 모든 공간 한다면은 전자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거란 얘기야. 그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연속.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나온다. 근데 수소는 무슨 스펙트럼 나왔다? 선스펙. 그러면은 전자는 원자 내 모든 공간에 위치한다? 아니다. 그러면 전자는 원자 내에 어떤 공간에 위치한다? 특정한 공간에서 위치하면서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자 핵이면 자, 요렇게 궤도 안에서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여기에 전자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일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공간 안에서 운동하고 있고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렇게 갔어. 그럼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자, 만약 이 전자가 요렇게 갔어. 그럼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겠지. 만약 이 전자가 요렇게 갔어. 자, 이렇게 가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요 방출하는 에너지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선 스펙트럼으로 찍힐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전자 껍질이 되는 거고, 그럼 일로 가서 에너지 크니까 요 공간, 요 궤도의 에너지, 요 궤도의 에너지, 요 궤도의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자. 그래서 보호는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고, 그래서 전자는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껍질 안에서 운동한다. 이것이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 가지고서 이제 전자 배치할 건데, 자, 이게 껍질과 껍질이다. 그럼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존재 못해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여기는 전자가 1로 움직일 거야. 근데 요게는 전자가 존재 못해. 그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야. 그 요게 있던 전자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요게서 관찰이 되는 거지. 그 요게 관찰된 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빛이 방출되는데 얘가 보니까 다시 여기 있던 거지. 근데 움직이는 경로가 안 보여. 몰라. 그게 양자역학이잖아. 그게 양자역학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불특정하게 보여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에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보호는 양자역학을 얘기를 한 거고, 슈레딩거하고,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원래 슈레딩거도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과학자인데, 슈레딩거의 고양이. 야, 그러면 이 상자 안에 고양이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료를 먹으려고 딱 했을 때 독이 나와. 그럼 과연 이 고양이는 죽은 걸까? 살은 걸까? 까봐야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죽어야 정상이지. 근데 모르는 거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지 아는 거야. 바로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시적인 세계, 아주 미시적인 세계잖아. 그걸 우리가 관찰을 못하니까, 움직이는 걸 모르니까 관찰로서만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 이제 그거를 거시적인 세계에서 적용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 오늘 저기 밤하늘에 달이 있어? 그럼 내일 내가 저 달을 보지 않으면 분명히 내일 저 위치에 달이 뜰 거 아니야. 근데 내일 저 위치에 달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보는 순간 있으면 있는 거고 안 봤으면 못 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 그래서 양자역학을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적용하는 걸 했다가 이 양자역학이 거시적인 거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번에 그 있잖아. 그거 가지고서 노벨 물리학상 탔잖아.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탔어. 그래서 이런 어떤 거시적인 것들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뭐 이제 에너지 장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떤 입자가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야 여기 관찰되는데 에너지 장벽보다 적은 에너지 가지고 있는데 얘가 여기에도 관찰되는 거야. 발견한 거야, 실험으로. 그래서 미시 세계가 아니라 원자 수준이 아니라 원자 수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양자 역학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 막 이런 것들에 이제 그것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거야. 그래서 보호는 이러한 걸 통해서 전자 껍질과 에너지 주니.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지금부터 이 보호에 의한 전자 배치를 다룰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주기율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알겠지? 자, 이제 우리 전자 배치, 보호의 전자 배치야. 요렇게 원자 핵이 있고, 자, 보호는 전자 껍질을 첫 번째 껍질을 K, 두 번째를 L, 세 번째를 M, 네 번째를 N, O, P, Q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K 껍질부터 시작한 거야. 나중에 누가 안쪽 껍질 발견했으면 J라고 명칭해라. 자, 이런 배려가 있었던 거지. 자, 에너지 준위는 자, 1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핵으로서 멀어지니까. 자, 그래서 K 껍질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있어. K 껍질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가장 작지. 근데 우리는 이제 작다는 것보다는 가장 낮다는 표를 쓸 거야. 낮다. 자, 왜냐면 쭉 가서 원자 표면에 있어. 그럼 원자 표면에 에너지를 우리가 0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원자 바깥쪽은 플러스로 표시하면 안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거거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요 0을 기준으로 얘가 제일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 1로 갈수록 0으로 높아지고 이렇게 낮다 높다로 갈 거야. 에너지 준위는. 자,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지.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은 바닥 상태의 전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가 있는데, 자,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에너지가 더 높은 쪽으로 전자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몰라. 그냥 여기서 발견될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전자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뭐라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 그래서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 들뜬 상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면 들뜬 상태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 그 항상 모든 불안정한 것은 안정해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뜬 상태의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갈 때 이때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근데 방출하는 에너지는 뭘로 방출한다?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뭐야? 전기파와 자기파 합친 거야. 그래서 전기파와 자기파가 같이, 전기꿀 내가 자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전기의 파동, 자기의 파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전자기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뭔데? 빛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전자기파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고 할까? 전도, 라디에이션, 전도. 그래서 빛이야. 그러면 이 빛은 전자기파니까 파동이니까 에너지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에너지와 자, 파장은 반비례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은 있지만 그 공식까지 우리는 할 필요 없고 요 정도 개념만 잡아놓고,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전자는 발견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가 K 껍질에 있는 전자가 L 껍질로 가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 요 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이 L 껍질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이 전자가 전이하려면은 바로
그 에너지 준위 차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이렇게 방출되잖아? 그러면 이제 요겠던 전자가 이번에는 M 껍질로 들떠 다시 되돌아가겠지? 자, 방출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에너지가 빛이 어떻게 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적인 빛이 나오니까 선으로 찍힌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전자를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의 전자들이 채워져야 그 전자가 가장 안정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즉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껍질부터 전자를 채울 거야. 이건 진짜 간단해.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 8개. 288. 자, 요렇게 채웠을 때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재 1번부터 20번까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지? 그래서 1번의 수소, 자, K 껍질에 1개, 2번의 헬륨. 원자 번호가 원자에서는 전자수가 되니까 K 껍질 2개, 3번의 리튬, K 껍질 2개 다 채우면 그 다음 바닥 상태 낮은 것이 L 껍질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의 베릴륨, K 껍질에 2개 채워, L 껍질 2개 채워. 자, 5번의 붕소, K 껍질 2개 채우고, L 껍질 3개 채우고. 6번의 탄소, K 껍질 2개 채우고, L 껍질에 4개 채우고. 자, 7번의 질소, K 껍질 2개 채우고, L 껍질 5개 채우고. 8번의 산소, K 껍질 2개, L 껍질에 6개. 9번의 플로린, K 껍질 2개, L 껍질에 7개. 자, 10번의 네온, K 껍질 2개, L 8개. 자, 그 다음에 11번의 나트륨, K 껍질 2개, L 8개. 그리고 나서 M 껍질 하나. 이런 식이고. 그냥 요 288만 딱 결국 외우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채워나가면 돼. 그래서 12번의 마그네슘,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 2개. 자, 13번 알루미늄, K 껍질 2, L 8개, M 껍질에 3개. 자, 14번의 규소,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에 4개. 자, 15번의 인,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에 5개. 16번의 황,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 6개. 자, 17번의 염소,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에 7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채워나가면 돼. 자, 18번의 아르곤,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 8개. 자, 19번의 칼륨, K 껍질 2개, L 8개, M 8개, 그리고 N 껍질에 하나. 20번의 칼슘, K 껍질 2개, L 8개, M 8개, N 껍질 2개.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자, 21번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해. 왜냐하면 현대 전자 배치로 가야 되니까.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보호의 전자 배치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요대로 채운 것이 바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 그치? 자, 그렇다면 체외각 전자가 있고 원자과 전자라는 것이 있다.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 이 두 개. 이 단어의 선택이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같이 쓰이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차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일단 체외각 전자는 바닥 상태든 그냥 들뜬 상태 상관없어.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야.
자,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체외각 전자수, 전자. 그래서 이거 전자라고 수가 아니라 그냥 전자라고 하자. 자, 그러면 헬륨은 체외각 전자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체외각 전자수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체외각 전자라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관여하는. 그렇지.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그러니까 정의는 완전 다르지. 근데 어떤 전자가 반응에 관여하냐고. 바로 체외각 전자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냐,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구분 없이 쓰면 되지. 돼. 근데 구분을 둬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18번에 아르곤.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 그래서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18번에 아르곤. 자,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는 기체를 비활성 기체야. 그럼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얘네들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얘네들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되게 쉬워. 네온사인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 비활성 기체는 어디에 존재하냐고. 우리 주변에서. 이거 들어봤는데. 아니 잘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되게 쉬워. 예. 비활성 기체야. 비활성 기체. 기체야. 그 우리 주변의 기체는 뭔데? 공기. 그 쟤네는 공기에 존재하는 것들이야. 안정한 상태로. 공기에 존재하는데 그 양이 공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발견이 돼. 그래서 비활성 기체야. 그러니까 얘는 반응성이 없어. 자, 반응성이 없으니까 헬륨은 체외각 전자 몇 개니? 2개예요. 자, 네온은 8개가 되고 아르곤도 8개 돼요. 그럼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0개. 그렇지. 원자과 전자수가 0개가 된다. 자, 그러면 왜 반응성이 없을까? 바로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 자, 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한다. 자, 옥텟이라는 것이 8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헬륨은 체외각 전자가 2개지만 네온부터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돼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파루설이라고 얘기해요. 8명의 뭐 우정, 그래서 파루설, 벗, 8명의 벗, 우정을 가지고 있는 벗.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2개지만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해요. 옥텟 규칙에는 적용되지 맞지는 않지만 8개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마다 가르치는 선생님 따라서 헬륨은 안정하지만 옥텟 규칙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헬륨은 안정한 전자 배치고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에 적용이 돼, 해당이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선생님마다 또 갈려. 이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화학에서는. 근데 웃긴 건 뭐냐? 같은 학교, 똑같은 화학 선생인데, 달라, 의견이. 두 분이 계시는. 두 분이 계신데 또 달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누가 출제를 내냐? 어느 선생님이 문제 출제 낼 거냐? 그래서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업하면서 꼭 물어봐야 돼. 분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런 문제 안 내긴 하지만 그래도 내는 학교가 있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인강이든 학원 와가지고 수업 들었는데 학교 선생님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꼭 이거는 시험 때 꼭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야. 왜냐면 요거는 규칙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규칙인 거야. 법이 아닌. 그치, 법칙이 아니잖아. 우리가 예외가 없으면 법칙, 무슨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칙에 예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예외를 어느 선에서 이제 얘기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옥텟 규칙의 예외가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2단원에서 이제 분자 구조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룰 거야. 옥텟 규칙 예외를.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자, 요런 헬륨, 네온,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안정하잖아. 그럼 우리가 전자 배치에서 이제 나중에는 막 그림으로 막 나오겠지만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림을 일일이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외워놓고 그냥 순서대로 자, 여기가 있으면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K 껍질에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하면 얘는 11개니까 나트륨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K 껍질에 2개, L, M 요렇게 가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만 딱 외우고 있어.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요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서술형에서 그리라는 것도 거의 안 나와. 문제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찾아내면 돼. 그치? 그럼 이제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거는 결국은 전자수가 헬륨처럼 몇 개, 2개이거나 네온처럼 10개이거나 아르곤처럼 18개가 돼야 이 전자 배치는 안정해지겠구나. 안정해지겠구나.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전자 배치에서 다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확실하게 두는 게 좋아. 자, 그럼 리튬은 전자 3개야. 그치? 얘는 바닥 상태일지 모르지만 안정한 배치를 안단 말이야. 그럼 항상 안정해지는 쪽으로 변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안정해지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전자 하나 버리고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 자, 베릴륨은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자, 나트륨 1가 플러스 양이온 10개가 돼야 되니까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칼륨은 18개 돼야 되니까 1가 플러스, 칼슘은 18개가 돼야 되니까 2가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양이온이 되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얘네들을 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자, 금속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플루린은 9개니까 10개가 되기 위해서는 1가 마이너스가 돼. 산소는 8개니까 10개가 되려면 전자 2개를 얻어야 돼. 질소는 전자 3개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염소는 18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를 얻고 황은 2개를 얻고 인은 3개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정한 전자 배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자, 그러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어. 양이온, 음이온이 되네.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무슨 결합이야?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표시 안 된 건 뭡니까? 얘네들은 있잖아. 표시 안 된 거는 주로 이온 결합한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돼야 되잖아. 이온 결합하려면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돼야 되잖아. 근데 붕소나 요 탄소나 규소 얘네들 있잖아. 저 인도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얘네들은 이온이 되기보다는 공유 결합을 선택해 버려. 그러니까 양이온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금속은 음이온이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금속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양이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헬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지. 양이온이 안 되니까 비금속이지. 네온도 아르곤도 비금속이야. 양이온이 안 되면 비금속인 거야. 그래서 이온이 안 되거나 얘네들처럼 알지? 자, 또는 음이온이 되거나 공유 결합을 하거나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기율 표준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됐니? 자, 그러면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전자 배치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이제 금속, 비금속을 구분했었고 자, 7번의 질소의 전자 배치 K 껍질 2개, L 껍질 5개고요. 자, 하나는 K 껍질 2개, L 껍질 4개, M 껍질에 하나입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K, L, M 요거니까 전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가 같나? 같을까?
안. 에너지가 더 큰 쪽으로 하나가 움직였지. 네. 제가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 준이 크기가.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건 없으니까 얘가 바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그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빛을 방출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다시 되돌아가면서 방출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물어볼게. 자, 체외각 전자 몇 개니? 얘는 얘는 하나. 그렇지. 마지막 껍질 하나니까. 자, 그럼 원자과 전자 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볼 거야. 자, 얘는 5개가. 얘는 한 개가. 한 개가 되면요. 반응성이 똑같은 질소면 원자과 전자는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아. 원자과 전자 수가 다르면 반응성이 어떻게 돼? 달라지잖아. 네. 똑같은 질소인데 반응성이 달라지나? 아, 똑같아요. 그래서 5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무조건 뭐다? 바닥 상태 기준이 되는 거야. 체외각 전자는 그냥 현재 상태고, 그것이 현재가 바닥이든 들뜬이든 마지막 껍질의 전자 수가 몇 개냐. 됐지? 네. 자, 여기가 이제 전자 배치야. 전자 배치. 그래서 요 개념 잘 잡아놓고 있어. 요 개념 잘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를 했잖아. 이걸 가지고서 이제 주기율표로 넘어갈 거야. 주기율이라는 것이 있다. 주기율. 원소들을 자, 무슨 순서대로 나열한다? 원자번호야.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할 거예요. 이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 자, 이것을 주기율이라고 그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주기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번에 수소, 2번에 헬륨, 3번에 리튬, 4번에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플로린, 10번에 네온, 11번에 자, 이렇게 하죠. 11번에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알루미늄, 14번에 규소, 15번에 인, 16번에 황, 17번에 염소, 18번에 아르곤, 19번에 칼륨, 20번에 칼슘. 자, 여기는 K 껍질이야. 전자 배치. 자, KL이야. 전자 배치가. 자, 여기까지가 KLM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KLML. 뭐냐? 일정 간격으로 껍질 수가 증가하지. 아, 일정 간격으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구나.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기의 개념이다. 우리가 몇 주기 했을 때 주기의 개념이야. 헬륨 비활성 기체, 네온 비활성 기체, 아르곤 비활성 기체. 그러면 헬륨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비활성 기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그리고 자, 리튬은 알칼리 금속, 나트륨도 알칼리 금속, 칼륨도 알칼리 금속. 그러면은 얘도 아홉 번째마다 반복되지. 즉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자, 이것이 조개 개념이야. 우리가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그래. 그룹. 그래서 조개 개념이야. 그래서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 번호로 나열했을 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껍질수가 일정 간격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한 원소, 같은 쪽의 원소가 반복해서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 나타나는 거지. 자, 그 원자 번호 순이잖아. 그런데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이라고 하면, 자, 그 원자량은 원자 질량의 상대 크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질량수 있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한 거. 자, 그 질량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위치가요. 바뀌어버려요. 원자 번호는 아르곤이 더 작은데 질량은 아르곤이 칼륨보다 더 커. 그러면은 아르곤 자리에 칼륨 오고 칼륨 자리에 아르곤이 오면은 껍질이 반응성 같은 원소 주기율이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주기율이 어긋난다는 거지. 하지만 처음에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는 원자량 순서대로 했어. 원자 번호 나중이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라는 것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이 주기율표를 원래 이제 우리가 원소는 118종이야. 자, 118종의 모든 원소를 다 외울 수는 없다. 30번까지만.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의 수소부터 30번 아연까지, 이제 여기 31번 갈륨, 저마니움 나오긴 하고, 저마니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제 뒤에 반도체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랬을 때 주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 이제 주기율표잖아. 그래서 표니까 가로줄하고 세로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고, 세로줄을 조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주기는 껍질이 같은 원소들을 배열할 거야. 껍질 수가 같은 거. 자, 1주기, 2주기, 3주기, 자, 4주기. 그래서 쭉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다. 그래서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물론 바닥 상태 기준이야. 지금 모든 주기나 족은 다 바닥 상태 기준입니다. 알겠니? 들떠서 껍질이 4개 됐다고 해서 4주기라고 하진 않아. 바닥 상태 기준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1, 2, 3, 4, 5, 6, 7주기까지 존재하는데 자, 1, 2, 3주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1주기 원소 2개, 2주기 원소 8개, 3주기 8개야. 근데 4주기부터 18개 이렇게 가. 그래서 1, 2, 3주기는 원소 수가 적기 때문에 단주기. 4주기부터는 원소 수가 많기 때문에 장주기. 그래서 다음은 단주기율표야.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다음은 장주기율표다. 전체 주기율표.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수소 헬륨은 K 껍질이고 리튬과 네온은 KL이니까 결국 주기수가 바로 뭐가 된다? 전자 껍질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2주기 원소야. 그럼 KL 껍질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주기에 대해서 했으면 자, 수소부터 쭉 가면 1조, 베릴륨, 마그네, 칼슘 2조. 자, 요거 잠깐 빼고 붕소, 알루미늄 13조, 탄소, 규소 14조, 자, 15조, 16조, 17조, 18조.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쭉 요렇게 이제 나열하는데, 자, 여기는 조금 규칙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빼고, 요기에 대한 거에서 물어보진 않아.
그냥 위치만 알고 있으면 돼. 위치만. 위치만. 그럼 봐봐. 1쪽 체외각 전자수 1개. 자, 2쪽 2개. 13쪽 3개. 4개. 5개. 6개. 7개. 헬륨 빼고 8개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0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0개는 원자가 전자수야. 그러면 앞에서 1쪽부터 17쪽은 체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똑같아. 그치? 바로 이제 요거 조심하고. 그러면 세로 줄은 족이잖아. 자, 같은 족의 원소는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해. 왜? 왜냐면 같은 뭐가 같아?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해. 자, 그럼 체외각 전자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족의 1단위 수가 체외각 전자수가 돼. 물론 요 가로친 거는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예외라서 뺀 거야 지금. 알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2주기는 다 알거든. 자, 3주기 원소 되게 쉬워. 11번 1족, 12번 2족이야. 13번 13족, 14번 14족, 15번 15족, 16번 16족, 17번 17족, 18번 18족. 야, 3주기 17족. 17번에 염수네. 3주기 15족, 15번에 인이네. 3주기 2족, 12번에 마그네슘이네. 이렇게 가면 되지. 3주기는. 왜냐면 2주기는 거의 다 달달하게 외우는데 3주기에서 더 막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주기하고 조고 했는데 1족, 2족, 13, 14 이렇게 표현했지. 자, 얘네들은 족마다 뭐가 고유해? 원자과 전자수가 고유하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성이 다 틀려. 족마다. 그러니까 반응성을 통해서 뭘 구별할 수가 있다? 얘가 몇 쪽을 구별할 수가 있다. 물하고 펑 하면서 반응해. 얘네는 무조건 알칼리 금속이야. 1족이야. 알지? 자, 수소기체랑 반응하면서 산성의 물질을 만들어. 그럼 얘네는 전부 다 17쪽이야. 얘네는 반응성이 아예 없어. 그럼 다 18쪽인 거야. 딱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전형 원소라고 부른다. 전형 원소. 즉, 족마다 원자과 전자수가 고유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쪽의 원소 반응성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 근데 스칸디움 3족이고, 자, 아이언 12족이거든. 자, 3족부터 12족은 얘네들을 전이 원소라고 하는데, 몇 쪽이 됐든 간에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에서 2개입니다.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예요. 그러니까 스칸디움 1개고요. 스칸디움 2개고요. 아이언도 2개고요. 중간에 이제 크로뮴이 있어. 크로뮴이 1개야. 여기에 구리가 있어. 1개야. 그러니까 반응성이 어떻게 돼? 비슷해. 족하고 상관없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알지? 못해. 그리고 얘는 몇 주기부터 시작하니? 4주기부터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왜 구분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구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얘는 2주기 4족이다. 이렇게 나와. 사족 맞죠? 체외각 전자 4개니까, 아이고, 사족이에요. 족의 1단위 수가 체외각 전자수니까, 사족이다 이러면 안 돼. 이거 틀렸어. 사족은 아니야. 14족이야. 사족은 4주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 4주기 원소부터야. 얘는 껍질이 2개잖아. 2주기거든. 그러니까 3족도 12족 빼야지.
그래서 3족부터 12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다 틀린 거야. 3족을 물어보지 않아. 12족을 물어보지 않아. 5족을 물어보지 않아. 근데 보기에서 3족하고 3족부터 12족 사이에 숫자가 족에서 그 숫자 들어갔어. 그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틀린 거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가지고서 주기와 족에서 이제 알았고, 자, 1족을 뭐라 부르냐? 알칼리 금속.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 왜냐면 같은 족이면 반응성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1족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수소는 얘네들과 달라. 얘네 다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데 얘는 비금속이에요. 이온 결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온 결합하지 않아요. 근데 수소는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거든. 그거는 공유 결합이 끊어져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냥 음이온이 되질 않아. 양이온이 되질 않아. 반응성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수소가 물하고 반응이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자, 반응성 같은 것끼리 묶어서 일족의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때는 리튬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할 거야. A, B, C. 그래. 여기 나트륨 하자. 자, A와 B는 같은 족이야.